다시 말해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죠. 언제든지 부동산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정부에서 이사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 1월 30일 국토부가 주택 공급 계획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은 발표 내용과 발표 내용처럼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나 향후 부동산 공급에 따른 시장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포 날은 1월 28일이었고요. 보도일시는 1월 30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30일에 보게 되는 거죠. 3080 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1주년 해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그래요. 정부에서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어야 되겠죠. 흔들림 있으면 안 되죠. 일산, 분당을 합친 수준의 17만 호의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고 그 중에 1만 호를 지구 지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도심 공급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공급을 조기화로 시장을 안정을 견인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작년 2월 4일에 발표한 3080 플러스 공급대책 1주년을 맞이하여 사업별 추진 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쓰여 있네요. 도입 배경은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도심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도심 사업 틀에서 벗어나 공공이 참여하고 또 사업성도 보강해서 절차를 단축, 획기적인 형태의 도심 내 신규 공급 모델을 통해서 서울에 32만 호 등 전국 대도시에 83만 6천 호 공급을 하는 이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도심 복합, 두 번째는 공공정비, 세 번째는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 그다음 네 번째가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볼게요. 사업. 도심 복합 사업은 도심 내 노후주택 중에 역세권이라든가 저층주거지, 아니면 이제 중공업 지역에 LH나 S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런 공공기관이 공유 개발을 해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바로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하죠. 도심 복합 사업은 민간 주도 방식이 13년 정도 걸렸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이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공공정비 사업은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공공정비 사업이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게 짓게 해주고 또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개선해주고 임대라든가 분양주택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죠.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정비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도 빠지고요. 이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런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 이런 저층주거지 중에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곳이 있겠죠. 이런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사업이죠. 마지막으로 공공택지 사업이라고 써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신도시 개발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써있는데요. 물량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때문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원래 계획이 25년까지 목표 물량이 83만 6천 호였는데요. 이곳의 60% 수준인 50만 3천 호를 후보지로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도심 후보지는 약 총 17만 호. 그러니까 17만 호라 하면 일산, 분당 신도시하고 거의 유사한 규모죠. 특히 도심 복합 사업의 경우 목표 물량의 절반 51% 이상의 10만 호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자, 그 중에 55.6%가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 지역에 분포하는 곳들이 예를 들자면 증산사구역이라든가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이런 지역들 대부분이 지하철역의 인근에 있죠. 당연히 주택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들입니다. 속도면에서는요, 9개월 만에 약 1만 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요.
또 올 연말에는 도심 복합 사전 청약을 통해서 4,000호 규모의 공급도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이 4,000호 규모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증산사구역이라든가 방학역, 연신내역, 신길 2구역 이렇게 4곳이 해당되죠. 자, 속도면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요번에 얘기하고 있는 후보지에서 지구 지정까지 4년 이상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서 단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뭐 이렇게 지구 지정까지는 5년 정도 걸렸다면 요번에 후보지 같은 경우는 도심을 기준으로 9개월이니까 4년 정도 단축했다는 얘기죠. 또한 지구 지정부터 공급까지는 약 한 10년 정도 이상 단축을 했다는데요. 보통 이제 기존 정비 사업이 13년 정도 걸리는데 도심 요번에 후보지 같은 경우 공급하기까지는 1.5년이니까 10년 이상 단축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속도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대책 주요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공급의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얘기 이렇게 써 있고요. 공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했다. 이런 내용도 써 있네요. 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줬고 또 투기 수요를 차단을 했고 대량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뭐 향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또 방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또 민간 중앙 지방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와 정부 간에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시장 안정 기업, 금융, 통화 정책, 환경 변화와 공급 확대 정책에 맞물리며 주택시장 변곡점이 지나 지금은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최근에 전국 아파트 매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 발표에서는 32.7만 건이 있고요. 또 이 수치가 작년 9월 대비했을 땐 3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도 21년 9월에 5만 5천 건이었는데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니까 3만 건으로 45%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에 있다. 이런 근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수 있도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들어있네요. 이번에 발표했던 이 내용은 국토부 들어가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16페이지 정도인데 제가 앞에 함축적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에 대해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처럼 과연 83만 6천 호의 공급은 원활하게 될까요? 공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 지정 요건이 되려면 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1년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1년 내에 과연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돼서 지구 지정이 될지 의문이고요. 둘째로는 현금 청산 대상자 처리 부분인데요.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매입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1년 6월 29일이고요. 공공재개발은 1차 후보지로 발표된 곳들이 20년 9월 21일이 기준이 됩니다. 2차 후보지는 21년 12월 30일이 기준이 되고요. 이 기준일 이후에 매입하신 분들은 바로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억울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셋째는 보상금 및 분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상금이 적거나 분담하는 금액이 많아진다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작년 4월에 후보지로 선정됐던 강북구 삼양역 북측 구역이 생각보다는 보상금이 적었어요. 그래서 찬성 동의서를 회수하려고 한다고도 합니다. 자, 넷째는 현 정부에서 차기 정부로 부동산 정책이 연속성이 있게 될지 또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네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럼 공급이 원활하게 됐다고 해서 집값이 지속해서 안정화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택 공급은 전국의 월 평균 약 4만 호, 수도권에 2만 호씩 꾸준히 공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껏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죠.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오른 이유는 유동성과 저금리, 특히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수요층의 니즈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과거 1기 신도시 공급 때만 해도 4인 가구가 대부분이었죠. 이때는 서울의 값비싼 주택보다는 신도시의 넓은 집을 선호했었죠.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1, 2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1, 2인 가구 대부분들은 젊은 층이 많죠. 젊은 층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3시간씩 이상 걸리는 이런 신도시의 넓은 주택보다는 작지만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 그런 곳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 빠르게 많은 공급이 아니라 더 적절한 곳에 공급이 되어야 집값이 꾸준히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집값이 하락하는 조짐이 있다고 하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핀셋 공급이 아니라면 올해 풀리는 돈만 해도 32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돈과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자금도 합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신청해 주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